죽이려고 했어요. 귀에 익은 여자의 목소리가 어둡고 습기가 밴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녹슨 쇠냄새와 퀴퀴한 먼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낡은 형광등 아래 낡은 의자에 고성이가 묶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얼굴 한쪽에는 멍, 입술 옆에는 말라붙은 피가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카메라가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숨을 한 번 길게 쉬고 중요한 결심을 한 듯 카메라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날 죽이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다 타버린 사람처럼 마치 준비된 문장을 읽는 것처럼 또렷했습니다. 자기 회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재단 이름, 진화그룹 이름, 회장 자리,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 날 없애려 했습니다. 근데요. 정작 날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은 회장이 아닙니다. 날 여기에 묶어두고 이 카메라를 켜고 나한테 말하라고 시킨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선택해서 데려간 아들입니다. 보육원에 두고 떠났다가 다시 데려간 아이. 남겨둔 애는 따로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잘 버틸 것 같고 버려져도 살아남을 것 같은 아이. 그 애는 내가 보육원에 남겨뒀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하세요, 이사장님. 한우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건 누굴 데려가고 누굴 두고 갔는지 그 이유일 텐데요. 고성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진아, 당신은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죠. 우진의 목소리가 창고 안을 쩌렁 울렸습니다. 우진의 고함 소리에 놀란 고성이는 문득 자신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되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36시간 전 진화그룹 기자회견이 있던 날 밤. 뉴스 채널마다 진화재단 루머 강경 대응, 간이식 선에 왜곡 말라, 10억은 감사의 표시, 이사장 측 공갈 혐의로 역고소 예고 등 자막이 반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 지하 주차장 한켠 회색 세단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이지혁이었습니다. 그는 차 옆에 기대 서서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속에는 고성희의 기자회견 장면이 잡혀 있었습니다. 보육원 출신 장학생에 의한 악의적 공갈 시도라는 자막에 지혁은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선에. 그때 위층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 몇 명이 우르르 나와 각자 차로 흩어지는 가운데 고성희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차장을 둘러보더니 자신의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문을 열기 직전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비공개 번호. 지금 당장 혼자 강변도로로 나오세요. 오지 않으면 어느 아이를 데려가고 어느 아이를 두고 갔는지 기록과 함께 세상에 공개하겠습니다. 보육원 서류, 출생 기록, 장학생 자료, 10억 계좌 사본까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희의 손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야? 순간 다시 문자 한 줄이 따라왔습니다. 당신이 평생 숨겨온 선택의 기록. 계속 숨기고 싶다면 혼자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고성희는 화면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보고 또 선택하라고.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훑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기둥 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회색 세단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지혁이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받아라, 은호야.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잠깐 그 방향을 바라보다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 너머로 회색 세단의 전조등이 따라 붙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따라와, 이지혁. 그녀가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 누가 누구를 버리는지 끝까지 보게 해줄 테니까. 강변 도로를 따라 늘어선 가로등이 아래로 검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그 뒤로 회색 세단 한 대가 거리를 두고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앞차를 놓치지 않으려 속도를 조절해가며 차를 몰았습니다. 제발 오늘 밤은 아무 일도 없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길 끝 가로등조차 없는 비포장길 옆에는 오래된 창고 건물 한 채가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차가 그 앞에 멈췄습니다. 잠시 후 이지혁의 차는 그보다 조금 떨어진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지혁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건데요, 이사장님?
고성이는 핸드백을 챙겨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이제 나와보세요. 그녀가 서늘한 어둠 속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잠시 정적이 이어지더니 창고 옆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어둠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박성재였습니다. 그 뒤에는 정장 차림의 4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진화그룹 전 법무팀장이자 지금은 홀로 떨어져 나온 위기 전문 변호사가 되어 있던 강민호였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성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사장님이 여길 왜 오셨는지는 이제 대충 알겠네요. 성재가 말했습니다. 근데 저도 들은 게 좀 있어서요. 그 얘기 먼저 해야겠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단명의 후원금이 특정 병원 계좌로 계속 흘러들어간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우진이 수술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금액들이고요. 강민호가 말을 보탰습니다. 법적으로는 재단 후원금을 특정 개인에게 쓰는 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자료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보도될지 이사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성재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아버지의 재단,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오빠, 그 복잡한 경계 위에 서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성재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전 아버지 편도 아니고 이사장님 편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아끼는 사람들 인생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성희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성재가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랑 우진 씨를 공갈범으로 만드는 일 이제 그만두세요. 재단 명의로 루머 운운하면서 압박하는 거 접으세요. 그러면 저도 이 자료 밖으로 안 내보내겠습니다. 그게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야? 성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둘 다겠죠. 성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협박이랑 제안은 하는 사람 입장에선 늘 헷갈리니까요. 잠시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멀리 공터 입구 근처에서 회색 세단 안에 앉아있던 이지혁은 이 모든 장면을 차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 줌을 당겨 영상으로 상황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 내놔도 충분한 그림이네.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휴대폰 화면 상단에 이상한 알림이 떠올랐습니다. 녹화 중지 전파 간섭 감지. 뭐야? 화면이 순간적으로 먹통이 되었습니다. 화면은 깜빡이다가 그대로 꺼져버렸습니다. 장난하나? 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수석에 놓여있던 작은 검은 장비, 그가 아까 진화그룹 법무팀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걸 보고 호기심에 사진만 찍어두었던 주변 무선 신호 차단기라는 글자가 적힌 장비 사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역시 장난 아닌 집안이네. 공터에서는 여전히 대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좋아.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지은호, 우진. 그 애들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건 당분간 접겠습니다. 당분간이 아니라 완전히 접으셔야죠. 강민호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쪽이 재단 이름 내세워서 그 애들 찍어 누르려고 했던 거 언제든지 다시 꺼내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히 선포하시죠. 지은호, 한우진에 대한 고소 계획은 없다고. 고성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의 어깨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대신 고성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애들이 내 등 뒤를 또 물어뜯는다면 그때는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건 그쪽 자유죠. 성재가 말했습니다. 우린 오늘 최소한의 선만 지키자는 얘기를 하러 온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의 말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강민호와 박성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천천히 차로 돌아갔습니다. 조수석에 타려던 성재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고성희. 그리고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는 회색 세단의 그림자. 제발 이쯤에서 멈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차들이 떠나고 나자 공터에는 고성희와 멀리서 지켜보는 이지혁의 차만 남았습니다. 지혁은 고민 끝에 차에서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직접 묻자. 도대체 어디까지 할 생각인지. 그러나 그가 문을 열기 직전 또 다른 헤드라이트가 공터에 길게 들이웠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검정 세단 한 대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내려섰습니다. 한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이? 고성희의 목소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진은 병원 환자 티가 살짝 나는 얼굴로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나오셨네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비공개 번호라도 엄마는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방금 그 사람들. 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재, 민호. 다 내가 움직인 거냐? 아니요.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해서 나온 거고 나는 내 계산대로 나온 겁니다. 그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섰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끝까지 봤어요. 그건 재단을 지키기 위해. 재단? 우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가 지키려는 건 재단 이름이에요? 아니면 평생 숨겨온 자기 선택들에 대한 변명거리예요? 우진아. 성희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너 아직 몸도 완전히 회복 안 됐는데 이런 데 나오면 안 돼. 의사 선생님 얘기는 병원에서 하시지 그랬어요. 우진이 말을 잘랐습니다. 오늘 낮에 기자들 앞에서 엄마가 했던 말 기억나요? 그가 낮게 읊었습니다. 재단이 도와준 분들의 과거를 누가 누구를 버렸느니 하며 언론이 소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 말이요. 성희는 그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난 그때 엄마가 진짜로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우진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루머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엄마가 뭘 했는지 기록을 보는 걸 두려워하는 거구나. 우진아, 그만해라. 성희가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감정에 앞서 있어. 우진이 몸도 아직. 엄마. 우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 둘이 처음 보육원 갔을 때 기억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잊겠니? 그날 엄마는 우리 둘을 맡기고 갔습니다. 우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몸 약한 나랑 그래도 건강했던 은호. 둘 다 잠깐 두고 간다고 하면서 나중에 오겠다고 했죠. 고성희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엄마는 다시 왔습니다. 근데 한 명만 데려갔죠. 우진의 눈빛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몸 약한 나를. 그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사실 어릴 땐 고마운 줄만 알았어요. 그래도 엄마가 날 데려갔구나. 나는 선택받았구나. 근데 크고 나서 알게 되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가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건강한 애는 보육원에 남겨두고 간 이식이 필요할 만큼 약한 가능성이 높은 쪽, 병원비 많이 들 것 같은 쪽,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쪽을 데려갔습니다. 왜요? 성희가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땐 너를 살려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정말이요? 우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몸 약한 아이를 데려가서 내 인생과 재단의 스토리에 붙였으면 언젠가 더 큰 보답이 돌아올 거야. 불쌍한 아이 살려준 엄마라는 이력은 언젠가 돈으로 권력으로 돌아올 거야. 우진아, 엄마를 그렇게까지 계산적인 사람으로 보지 마라.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자수성가한 남자랑 결혼했다가 그가 죽자 더 큰 재산 가진 회장님한테 갔고 그 집 딸이자 내 동생은 전부 자기 손안에 가둬서 키웠고 쌍둥이도 마찬가지였죠. 둘 다 버리고 떠났다가 언젠가 필요할 것 같은 쪽을 데려간 거잖아요. 성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엄마 편에 서려고 했습니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기자회견 나는 엄마가 나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동생을 다시 버리는 걸 봤습니다. 환자 가족 감사 인사, 10억은 선의의 대가. 이런 말들 뒤에 숨어서 그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엄마를 한번 묶어두고 싶어졌습니다. 뭐? 엄마가 평생 우리를 묶어놓고 살았잖아요. 보육원에 묶어두고, 혈액형에 묶어두고, 간 수술에 묶어두고, 재단 이름에 묶어두고. 우진이 코트를 벌려 보였습니다.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의사가 쓰는 약입니다. 수술 끝난 다음에
나를 재우려고 사용했던 약. 우진아, 그거 지금 농담이지? 엄마. 그가 주사기를 돌려주었습니다. 잠깐만 세상하고 떨어져서 조용히 자고 일어나 봐요. 깨어났을 때 엄마가 평생 숨겨온 진실이 세상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한번 느껴보라고요. 안 돼. 고성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진아, 이건 장난이 아니야.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우진이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멀리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던 이지혁은 차 문을 열고 몸을 반쯤 내밀었습니다. 안 돼.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너무 멀었습니다. 우진의 손이 고성이의 팔을 움켜쥐고 주사기가 피부를 살짝 뚫었습니다. 우진아. 짧은 비명이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얼마 후. 창고 안. 고성이는 의자에 묶인 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지끈거렸고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케이블 타이의 압박감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눈앞에는 빨간 불빛이 켜진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여긴. 그녀가 신음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한우진이었습니다. 깼네.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이야기해볼까요? 천장에서 흔들리는 형광등 아래 창고 한가운데 설치된 카메라와 의자, 그리고 그 앞에 묶여 앉은 이사장. 우진은 카메라 방향을 미세하게 조정하더니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한쪽 구석에 작은 라이브 아이콘이 떠올랐습니다. LIV 시청자 1285명. 우진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얘기부터 합시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25해 전에 보육원에 쌍둥이 둘을 맡기고 떠난 날 이야기. 고성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얘긴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다. 아니야, 정확히 여기서 할 얘기야. 우진이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재단 로고 없는 곳, 마이크도 공식 석상도 아닌 그냥 엄마 얼굴만 나오는 이 화면에서 그는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이사장님. 잠시 뜸을 들이던 고성이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25년 전 쌍둥이 아이 둘을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카메라 옆 화면에 떠있는 시청자 수가 순식간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1285 3941만 2312명. 둘 다 내 배에서 나온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 손에는 돈도 집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벗어나고 싶은 가난만 있었죠. 그녀는 21번 골랐습니다. 그래서 둘을 함께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그때 어떤 아이를 데려갔죠? 고성이는 눈을 감았다 뜨며 답했습니다. 몸이 약했던 아이. 작고 자주 쓰러지고 의사가 조심해야 한다고 했던 아이.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우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했던 아이는 두고 갔습니다. 그래. 성희가 말했습니다. 그 애는 보육원에서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밥도 잘 먹고 다른 애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버려진 줄 알면서도 버텼습니다. 그래서 버렸어? 우진의 질문은 칼날처럼 짧았습니다.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애는 잘 버티니까 두고 가도 되겠다. 그래서 두고 간 거야? 나는 둘 다 버렸습니다. 성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보육원 문을 나가는 순간 둘 다 버린 겁니다. 한 아이는 그대로 두고 갔고 한 아이는 데려가 버렸을 뿐입니다. 데려간 아이가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스스로 믿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진이 카메라 옆 작은 화면을 슬쩍 봤습니다. 실시간 채팅. 이거 뭐야 진짜. 쌍둥이 버리고 간 엄마 실시간 고백. 진화그룹 그 재단 맞지? 시청자 수는 이미 5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시내 한 경찰서. 형광등 불빛 아래 조사실 책상에 앉아있던 형사가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 이거 보셔야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후배 형사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뭔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이사장님, 여기 좀 보세요. 노트북 화면에는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가 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실시간 채팅과 함께
창고에 묶여 앉아있는 한 여자의 얼굴이 크게 잡혀 있었습니다. 진화재단 이사장 고성희의 진실. 타이틀이 화면 위쪽에 적혀 있었습니다.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만. 이 사람, 오늘 뉴스에 나온 맞습니다. 진화재단 이사장. 지금 저기 어디야? 위치가 완전히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IP 역추적 걸어놨고 영상에 찍힌 소리랑 창고 구조 보고 지금 관할서 몇 군데랑 같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때 조사실 밖에서 또 다른 소란이 들렸습니다. 형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문을 밀치고 들어온 사람은 이지혁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집에도 가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형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지혁 씨, 지금은 다른 사건이 진행 중이라. 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지혁이 숨을 고르며 말을 잘랐습니다. 고성의 이사장, 지금 누군가한테 붙잡혀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봤습니다. 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봤다고요? 강변도로 쪽 창고 있는 공터에서요. 우진이가 아니 한우진 씨가 이사장 팔에 주사 놓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영상 우진이가 찍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와 후배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우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낮에 그랬죠. 우리가 도와준 사람들의 과거를 누가 누구를 버렸느니 하며 언론이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고성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 삶을 지켜주고 싶어서 한 말이다. 거짓말. 우진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키고 싶은 건 내 과거가 아니라 엄마의 선택입니다. 누굴 데려갔고 누굴 두고 갔는지 그 선택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던 거죠. 형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장 위치 추적 가속해. 통신팀이랑 공조해서 IP랑 송출 서버 다 잡아. 그가 이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강변도로 어디였습니까? 정확한 지점 기억납니까? 예.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 외벽에 동진 냉장이라고 희미하게 적힌 간판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같이 가겠습니다. 형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당신 오늘 사건의 핵심 참고인입니다. 같이 가시죠. 창고 안. 우진은 카메라 옆을 지나며 실시간 채팅을 잠깐 힐끗 봤습니다.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님? 이미 신고 겁나 들어갔을 듯. 진짜라면 뉴스 터진다 이거. 세상이 엄마를 너무 쉽게 욕하고 있죠? 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고성희는 말라붙은 입술을 한번 할랐습니다. 이 정도 욕은 살면서 많이 먹었습니다. 거짓말.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남 욕하는 눈을 피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옷 입고 더 비싼 차 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거고. 이제 그 눈들이 엄마를 향해서만 쏟아지는 느낌은 처음일걸요. 그는 카메라를 다시 정면으로 돌렸습니다. 계속 듣고 싶죠, 여러분? 채팅창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계속. 이거 끝까지 본다. 이 정도면 다큐 찍어야. 우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 얘기도 하죠. 10억. 고성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건 감사의 표시였다. 감사의 표시라면서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 이식해준 딸한테 생명을 살려준 대가로 준 돈. 그래. 성희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냐? 나는 어릴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이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게 기쁘기만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더라? 우진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바라는 걸 받았으면 값을 치러야 하는 게 인생이야. 우진이 내버려둬. 너는 강하지만 우진인 유약해. 기억나요? 녹음기를 켜자 창고 안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내 스타일이야. 돈 아니고 뭐로 고맙다고 해야겠니? 바라는 걸 받았으면 값을 치러야 하는 게 인생이야. 우진이 내버려둬. 너는 강하지만 우진인 유약해. 이런 상황, 우진이 인생에 좋지 않아. 녹음이 끝나자 우진이 녹음기를 껐습니다. 엄마, 이 말의 진짜 뜻이 뭔지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난
성희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난 그때 내가 다시 병원에 끌려가는 걸 막고 싶었다. 은호도 더 이상 병원 복도에서 울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둘 다를 지키고 싶어서 둘 다를 지키고 싶었다고. 우진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은호를 공갈범 만들려고 고소 준비했어? 왜 재단을 앞세워서 그 애를 루머 주인공으로 만들려 했냐고. 고성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건 재단을 지켜야 해서. 그러니까 결국 또 선택한 거지. 우진이 말했습니다. 재단이랑 회장이랑 나 그리고 은호. 그 중에서 누굴 버리고 누굴 지킬지. 그는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25년 동안 한 일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릴 사람과 버릴 사람을 고르는 일. 우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보육원에서 쌍둥이 둘을 놓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데려갈 사람을 골랐습니다. 나를 데려갔죠. 몸 약한 나를. 나중에는 누가 이식을 부탁하면서 누가 평생 죄책감을 짊어질지를 골랐습니다. 은호를 골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단을 지키기 위해 누굴 악역으로 만들지를 골랐습니다. 이번에도 은호였습니다. 창고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고성희는 눈꺼풀을 내리깔았습니다. 미안하다 우진아. 그 말 몇 번이나 했어요? 우진이 낮게 물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몇 번째인지 세어본 적 있어요? 아마 엄마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해본 적 없을 거예요. 그는 한 걸음 물러나 카메라 뒤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엄마 말은 이 정도로 하고요. 우진이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시청자 8만 9천 명. 이제 다른 사람 말도 들어야죠. 창고 밖. 낡은 철문 앞에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창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빠. 낡은 철문이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오빠 나야. 문 열어봐. 안쪽에서 잠긴 자물쇠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빠. 은호는 문에 이마를 기댄 채 소리쳤습니다. 한우진. 내 말 좀 들어. 잠시 후 문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야. 오빠. 지금. 들어오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안 되는. 은호가 문짝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엄마 얼굴 다 나가고 있어. 창고에 묶어놓고 보육원 얘기부터 다 까발리고 있다고. 이러다 진짜 큰일 나. 안쪽에서 우진의 웃음 같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미 큰일은 20살 때부터 나 있었어. 오빠. 은호가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나도 화나? 나도 엄마 미워. 근데 이건 아니야.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우리 쪽에서 칼 드는 거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가평생 욕하던 방식 똑같이 따라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묶어놓고 씹히게 만드는 거야. 창고 안쪽 형광등 아래에서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은호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 보육원 식당, 고등학교 교실을 지나 과거의 어느 저녁까지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오빠. 왜? 나 기억나? 은호가 물었습니다. 보육원 놀이터에서 귀퉁이 그네에 같이 앉아있던 거. 그때 오빠가 그랬어. 우린 같이 버려졌다고. 그랬지. 근데 사실은 우린 둘 다 버려진 게 아니라 둘 다 선택당한 거였어. 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는 엄마 욕심 때문에 선택당했고 나는 정순이 엄마 눈에 들어서 선택당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 둘 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시 누군가 인생이 바뀌는 거야. 우진의 손이 의자 등받이를 꽉 쥐었습니다. 난 엄마가 두고 간 사람 편에 서고 싶어. 나도. 은호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런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진짜로 이기는 게 맞아? 우리가 바라는 건 엄마가 창고에 묶여 욕먹는 거야? 아니면 엄마가 평생 숨겨온 선택들이 법과 기록 위에서 드러나는 거야? 잠시 아주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창고 안쪽에서 의자 다리가 바닥을 끄는 소리가 살짝 났고 케이블 타이가 한 번 더 당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 안쪽에서 자물쇠가 덜컹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형광등 빛이 새어나오며 우진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은호야. 오빠.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거의 동시에 서로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나 진짜 미쳐 있었던 것 같아. 알아. 은호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럴 것 같아. 내간때간 사람, 내 인생을 입다들하며 돈으로 막으려 한 사람이 같은 엄마라고 생각하면 나라도 제정신 아닐 것 같아.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변 도로 위로 파란 경광등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창고 앞은 경찰차와 형사들 그리고 취재 차량들로 북새통이 되었습니다. 입구에는 폴리스 라인이 쳐졌고 카메라들이 창고를 향해 일제히 렌즈를 들이댔습니다. 형사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을 때 고성이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케이블 타이는 칼로 잘려나간 상태였습니다. 우진이 양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가 형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고성의 이사장을 이 창고로 데려온 사람 저입니다. 수면제를 놓은 것도 저고요. 형사가 다가와 말을 이었습니다. 한우진 씨, 지금 하신 말씀은 모두 녹음 기록됩니다. 변호사 부르시겠습니까? 네. 우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마디만 더 해도 됩니까? 그는 뒤를 돌아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라이브 방송은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11만 7천 명. 여러분, 저는 복수를 하려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방식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창고 말고 법정에서 싸우겠습니다. 한 번쯤은 버려진 쪽도 법 위에서 싸워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형사가 다가와 우진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오빠, 나 끝까지 같이 갈게. 도망 안 갈게.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번엔 도망 안 갈게. 그날 밤 도시는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포털 메인에는 새로운 속보들이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진화재단 이사장, 의문의 창고 라이브 방송 쌍둥이 6위 고백. 재벌가 보육원 이식 10억 버려진 아이들의 반격. 한우진 고성의 납치 혐의로 긴급 체포 복수아닌 진실 위해. 댓글창은 다시 전쟁터였습니다. 진짜 미쳤네 이 집안. 그래도 납치는 납치다. 처벌받아야지. 엄마 진짜 악마 아님? 근데 이 와중에 제일 불쌍한 건 은호 같다. 며칠 뒤 이상철의 집 거실에는 이번에도 익숙한 얼굴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철, 김다정, 지은호, 한우진, 이지혁, 박성재, 그리고 조금 늦게 도착한 박영나까지.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신문과 노트북 그리고 두꺼운 서류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진이 처벌은 어떻게 될 것 같대? 김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지혁이 답했습니다. 납치 감금이긴 한데 고성이가 정식 고소를 안 했고 라이브 방송 덕분에 오히려 감형 요소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이 감형이 돼? 이상철이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무튼 숨기려는 범죄라기보다 본인 죄책감 폭발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초범인 점도 감안하면 집행유예 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게 변호사 쪽 의견입니다. 집행유예. 순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옥 안 가는 거면 감사해야 하는 거지 뭐. 그녀는 옆에 앉은 우진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다시는 엄마라고 부르기 싫다고 했던 말은 좀 회수했으면 좋겠다. 그 말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우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다 들었는데요 뭐. 세계는 아니고 한 10몇만 명. 성재가 장난스럽게 받았습니다.
잠깐 웃음이 돌았다가 금방 다시 진지한 공기가 집안을 덮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야. 지역이 서류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형사 쪽은 우진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나올지 기다리는 중이고 우리 쪽에서 진짜로 붙어야 할 건 민사소송이다. 10억. 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돈 끝까지 싸워볼 거야? 응.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이 단순한 감사비인지 아니면 입막음용 뇌물인지 법적으로 성격을 다시 묻는 싸움이야. 우리가 원하는 건 단지 돈 돌려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돈이 어떤 관계에서 나왔는지 법원 판결문에 남기는 거다. 또 싸워야 되는구나. 우진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만하고 싶다 진짜. 근데 오빠. 은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린 애초에 가만히 있었어도 평생 싸우면서 살았을 거야. 보육원에서 장학생으로 환자 가족으로 재단 앞에서 이왕 싸울 거면 한 번쯤은 우리가 고른 자리에서 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우진은 동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 한 번 정도는 내가 고른 전장에서 싸워볼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다정이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정 정장 재킷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 박영나였습니다. 들어와 영나야. 다정이 반가워하면서도 약간 긴장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영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다 같이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거실로 들어온 영나는 손에 들고 있던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뭐야? 성재가 물었습니다. 아빠 목소리입니다. 영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우 변호사 목소리도 같이. 지역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설마 예전에 회장실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영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강민우한테 그러더라고요. 성희, 이제 정리해야 한다. 저 여자 때문에 회사까지 같이 무너질 수는 없어. 법적으로 깔끔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게 처리해라. 그리고 조금 뒤에는 성재 오빠 부른 날도 있었습니다. 내가 정리해라. 내 손으로 해야 내 것도 지킨다. 성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나야. 오빠가 실제로 엄마를 해치진 않았다는 거 알아요. 영나가 말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입 밖으로 내뱉었다는 건 그 자체로 범죄에 가까운 거잖아요. 살인교사 미수. 지역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단어 이제 남의 집 뉴스에서만 볼 줄 알았는데. 영나는 USB를 손가락으로 밀었습니다. 이 안에 그 통화 녹음이랑 회장실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이 있어요. 아빠가 강민우한테 지시하는 장면, 그리고 성재 오빠한테 압박하는 장면. 다 담겨 있습니다. 이상철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나야. 네. 그걸 우리한테 건네주는 건 내가 아버지를 버리는 선택이야. 네. 영나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먼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버렸어요. 은호 언니, 우진 오빠, 그리고 저까지도.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저도 한 번쯤은 저 자신 편에 서보려고요. 아버지 딸이 아니라 그냥 박영나라는 사람으로.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후 지역이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방향은 명확해졌네. 그가 말했습니다. 형사 쪽은 우진이 문제 때문에 이미 열려있고 재단과 회장의 이름은 이 사건에서 빠져나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우린 민사에서 누가 누구를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 근데 변호사비는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언제 도착했는지 문가 근처에 서 있던 그녀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가와 앉았습니다. 솔직히 우리 같은 집안에서 진화그룹 상대할 수 있는 변호사비 절대 못 맞춰요. 그래서 한 사람 더 부르려 했지. 성재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누구? 우진이 물었습니다. 성재는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김태성 변호사 공익소송인권 전문. 이 사람 알아? 우진이 물었습니다.
예전에 진화그룹 쪽 사건 맡았다가 중간에 손 뗀 사람이다. 성재가 설명했습니다. 왜요? 진실이랑 회사 입장이 너무 달라서 자기가 못하겠다고 했대. 그 뒤로 노동사건, 인권사건, 재단 비리 관련 공익소송만 파는 사람 됐고 며칠 전에 나한테 먼저 연락 왔어. 성재가 21번 골랐습니다. 당신 집안이랑 이 사건, 이 상태로 끝나면 안 된다. 피해자들 쪽에 서서 한번 싸워보고 싶다고. 우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사람이 우릴 왜 도와?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직접 설명할게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간에 서 있는 40대 남자, 정장 차림에 다소 지친 듯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갑자기 들이닥쳐서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김태성 변호사입니다. 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시라고 한 건 맞는데 이렇게 바로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뉴스 보셨죠? 김태성이 말했습니다. 창고 라이브, 그리고 10억 이야기. 사실 저도 이 사건의 피해자라서요.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피해자요? 몇 년 전에 진화재단이 후원하던 또 다른 아이가 있었습니다. 김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장학생 명단에서 사라진 뒤 어디선가 조용히 입을 닫고 살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번 사건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겠습니다. 변호사비 나중에 얘기해도 됩니다. 지금은 이 싸움에 누가 먼저 칼을 들었는지 법정에서 한 번쯤은 제대로 따져보고 싶습니다. 우진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릴 도와주면 당신 인생도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김태성이 웃었습니다. 이미 힘들어요. 그래도 이번 한 번 정도는 돈 많은 쪽 말고 버려졌던 쪽 편에 서보고 싶어서요. 거실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우진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손을 김태성이 꼭 잡았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이번엔 도망치는 쪽이 아니라 버티는 쪽이 이기는 싸움이 되게.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다음 화 예고. 법정 복도.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지은우와 한우진 그리고 김태성 변호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진화홀딩스가 보낸 10억은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침묵을 사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김태성이 또렷이 말했습니다. 재단 측 변호인이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감사비를 뇌물로 바꿔 부르는 건 원고 측의 일방적인 프레임입니다. 법정 안 증인석에 앉은 고성희는 복잡한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누굴 버려야 내가 살 수 있을까? 바로 그때 방청석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구속이 풀려 법정에 서게 된 박진석이었습니다. 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또 다른 전쟁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버려졌던 쪽의 싸움은 이번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오늘의 화려한 날들이었습니다. 버린 사람과 버려진 사람, 선택한 쪽과 남겨진 쪽의 싸움이 이제는 창고가 아닌 법정으로 옮겨갔습니다. 누가 진짜 죄인인지,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그리고 돈과 권력, 피와 사랑 사이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계속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화를 쓰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